금융위 옛날에 그렇지. 1987년 우리나라에서 뭐 IMF라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금융위기거든요. 동아시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개념 정리해야 돼요? 이게 경제학에서는 탈이야기다. 우리가 이제 동쪽에 있는 아시아 국가들 중에 동쪽에 있다. 완전히 그 제국주의적인 그 세계관인데 그 당시에 유럽의 동쪽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 기준으로 해갖고 이 방향을 따져가지고 그걸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동아시아 개념 어떤 개념이에요? 터키부터 한 오른쪽이 될까? 그랬다면 유럽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걔들은 이 동양에 대한 걸 갖다가 그 오리엔탈리즘을 해갖고 옛날에 뭐 세이드라고 있잖아요. 그 영학자가 쓴 게 오리엔탈리즘을 갖다가 보통 신비라는 게 얘들이 얘기하는 신비라는 건 비과학적이라는 얘기예요. 약간 덜 떨어진 신비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의외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헤겔이나 막스나 이런 사람들에 보면은 미개하다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미개하다. 그러니까 이 문화인류학적으로 물론 막스는 뭐 제국주의나 식민지에 대해서 그냥 아주 경제학적인 분석을 해놨지만 우리가 보면은 헤겔 같은 경우는 서구의 문명과 그렇지 않은 문명을 갖다가 확연하게 분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헤겔이 상당히 정신현상학 같은 경우는 진보적인데 그 역사철학으로 가면 굉장히 보수. 굉장히 보수. 그래서 미개와 문명을 분리를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 유럽 문명은 앞선 거고 이거는 뒤떨어진 거다 이렇게. 서로의 어떤 문화라는 거, 문명이라는 걸 갖다가 같은 관상에다 놓고 이거 뭐 이게 우월하고 이게 뭐 낙후되어 있고 막 이런 뜻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우리가 뭐 많이 있는 슬픈 열대를 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재밌는 예를 들어요. 그 사람. 당신들 중에 어떤 것이 더 미개하다고 생각하느냐? 서구 문명은 자기들이 더 오래 살려고 죽은 시체도 난도질한다. 해배고 하죠. 임상진험 배우고. 그런데 헤겔이 얘기한 분명한 말이 이거예요. 어느 아프리카 마을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형제들이 심장의 일부를 떼가지고 나눠 먹어요. 그게 미개하다. 근데 그 전통은 그 종족한테는 계속 있었어요. 그 종족한테 그 전통이 계속 유지됐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치관적으로 그걸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수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쁜 전통이 아니라는 게 인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왜 그걸 먹냐 하면은 아버지의 영혼이 내 몸에서 영원히 같이 있다는 그 하나의 어떤 예의식이죠, 예의식. 그래갖고 하여간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갖다 헤겔이 미개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더 미개하다. 당신들은 오래 살려고 죽은 사람들 다 난도질하면서 다 드러내고 응? 하지 않느냐. 세상 그런 사람도 그런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가나 하면 자본주의라는 게 일반 아니면 특수 이런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자본주의 법칙을 모든 국가에 일반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독일의 역사학파들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역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관철하는 법칙을 갖다가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적용시킬 수 없다. 이게 이제 경제학의 역사에서는 한 거대한 두 파예요. 파가 싸우는데 근데 막상 일반하고 특수로 왔다 갔다 하죠. 자본주의에서 일반적인 법칙으로 관철된 게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고. 하지만 나라마다 아니면 역사적 단계에 따라서 그 형태들이 조금씩 변화됐다. 아니면 계급투쟁의 영향으로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어떤 개념화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반 법칙을 갖다가 일반 법칙에 적용되는 어떤 걸 갖다가 이제 할 때 근대 경제학 체계는 거의 뭐 경제언론 같은 걸 보면은 완벽하게 일반적이에요. 뭐 이런 식이죠.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x-m이다. 이런 공식 하나를 놓고 그러니까 국민소득은 뭐죠? 저축하고 투자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출해서 수익을 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계산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한 국가 체계 내에서 버리고 말아요. 이걸 가지고 뭐 국민소득을 어떻게 늘릴 것이냐,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면 당연히 늘어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막 따지는 거야. 따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베블렌이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인간의 경제적 행위에 합리성만이 지배하는 게 아니다. 합리성만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관습을 갖고 있고 습관을 갖고 있고 법과 제도가 있다. 그리고 많이 쓰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써야만 된다. 써야만 된다. 그렇지. 너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니들 하는 거 틀리다. 니들은 계속 뭐 호모 에코노미크스의 그 경제적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완벽하게 경제적으로 절대 행동할 수가 없다. 그걸 우리가 제도학파라고 그래요. 제도학파라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이런 막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법칙에 그 틀에서 막 논쟁하는 걸 갖다가 완전히 외부에서 막 비판하는 이런 학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금융위기였냐 아니면은 그런 일반적인 법칙이 진행이 되면서 동아시아의 특수한 상황 이거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여기 이때 가장 많이 유행했던 게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소위 이게 어디서 시작돼요? 소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어디서 딱 시작돼요? 태국인가? 태국에서 눈 뜨고 났더니 미 달러에 대한 태국 걔들 바트인가요? 바트의 가치가 20% 하락해. 20% 하락. 하루아침 20%면은 엄청나게 하락한 거죠. 그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하늘로 치솟겠죠. 우리나라 그때가 얼마까지 가요? 2,000원까지 가죠. 일단 나라. 그렇죠. 네, 그렇게 2,100원인가 뭐 얼마까지도 갔대.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게 과연 여태까지 영국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유럽 전반 유럽 대륙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던 금융위기랑 우리가 같이 비교할 수 있느냐? 같이 동일한 법칙을 갖고 분석할 수 있느냐? 아니면 동아시아의 어떤 특수성이 작용을 했느냐? 여기서 이제 크게 나누면은 일반 경제학 내에서는 두 가지가 서로 싸워요. 이 동아시아 위기를 놓고 그 원인을 갖고 두 가지가 싸워요. 첫 번째가 우리가 보통 신자유주의예요. 두 번째가 케인주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장하성의 동생 장하준이가 막 붙어가지고 유명해지는 거예요.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유명해지는 건데 뭐 내용도 없어요. 신자유주의자들은 뭔가 하면 이 역사를 되돌아봐요. 1979년에 우리나라에서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죠. 1979년이 한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 박정희가 10월 26일 날 암살도 당하죠. 이게 뭔가 하면 워싱턴 3자 회담이라는 데가 있어요. 워싱턴 3자 회담이 뭔가 하면 워싱턴의 피프티 에버니에 가면은 IMF가 있고 그 건너편에 미 재무성이 있어요. 그리고 IMF나 미 재무성에서 간부를 하다가 그만두면 대부분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뉴욕의 월스트리트로 가요. 월스트리트로 가서 주로 회장이 되거나 고문이 되거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 셋이서 3자로 모여가지고 어떤 금융 정책을 어떻게 하자고 결정을 내리면은 그게 대부분 관철이 돼요. 그래서 1979년에 1970년대 초반부터 위기가 막 찾아왔죠. 71년, 2년, 3년 되면은 완전히 금융이 유럽에서 어떻게 돼요? 아예 소위 브레튼 우드 시스템 일부가 붕괴돼요. 그래갖고 고정환율이 깨져버려요. 고정환율이 깨지고 1929년을 기점으로 엄청나게 68년까지 성장했는데 이 성장하면서 어디로 돈이 많이 몰려 있었겠어요? 엄청난 호황이었죠. 이걸 갖다 우리가 골든 에이지 오브 캐피탈리즘이라 자본주의 황금이라 말하자면 68년을 기점으로 해갖고 금융자본 이게 과히 축적돼요. 엄청나게 축적되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해요. 돈은 막 달러가 막 은행마다 쌓여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은 자본으로 변해갖고 투자가 돼갖고 다시 이자를 받든지 뭐를 받아야지 계속 축적이 되죠. 가만히 돈을 갖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행 자기네 그 금고에 돈이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없을수록 좋은 거예요. 은행이 돈만 하고 경제 위기가 안 온다면 더 바보들이 하는 얘기예요. 바보들. 경기가 안 좋으면 은행에 돈이 쌓이게 돼 있어요. 나갈 데 없어요. 나갈 데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받을 돈을 못 받으니까 망하게 되겠죠. 이게 가장 안 좋은 돈을 쌓아놓고 망하는 거예요. 쌓아놓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쌓이는 이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를 맨 먼저 하기 시작해요? 그놈들이 초급적 금융자본들이 일단 환투기를 시작해요. 두 번째 원자재에 대한 투기. 그게 73년부터 뭐가 바로 석유 위기. 석유 위기를 통해 갖고 이 금융자본들은 엄청난 이득을 취해요. 일단은 석유 가격을 통해 갖고 돈도 많이 벌지만 두 번째로 석유 가격이 높아지면서 세계적인 차원의 산업의 구조 조정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이제 동아시아나 멕시코 쪽으로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점 닉슨이 마오쩌둥을 방문한 게 몇 년인지 아시는 분 기억나요? 72년. 72년이에요. 72년. 다 만물어 떨어졌다. 중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뭐 닉슨이 마오쩌둥하고 마오쩌둥 서재에서 마오쩌둥은 그 인민국이고 닉슨하고 이 대화하는 그 사진 유명하죠? 큰 데서 나는 상징적으로 그때가 왜 문화혁명기였거든. 문화혁명이 한참 진행되고 그다음에 엄청난 사람들이 막 맞아 죽고 굶어 죽고 하던 그런 문화혁명 때 정확하게 통계도 안 나오지만 보통 많은 학자들은 문화혁명하고 대학교 나올 때 약 6천만 명이 죽었다. 6천만 명. 학살. 굶어 죽는 게 되는 거죠. 60 몇천만 명 때려치고 워낙 인구가 많아. 근데 아무튼 이 금융자본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럽하고 미국은 어느 정도 금융이 개방되어 있는데 이 금융시장이 꽁꽁 완전히 폐쇄된 나라가 어디였냐면 동아시아, 일본. 그래서 79년에 존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10개 조항을 만들어요.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 정부가 들이대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일본하고 한국의 금융시장을 완전히 개방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을 달아가지고 개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일본도 거부하고 한국도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면서 1년에 막 경제가 안 좋아지고 1년에 사태가 벌어지는데 뭐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야 뭐 이것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여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금융자본들은 어디에 들어갈 때 자기의 돈이 투명하게 돌아다니고 이런 걸 바라겠죠.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IMF를 겪으면서 우리가 많이 바꿔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계상 어떻게 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투자를 하려면 주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걸 거부를 한 다음에 1년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엄청난 자본들이 동아시아로 막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뭐 일본도 일부 들어갔지만 뭐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막 들어가요. 그때 이제 여러 세계 경제 보고서에서 동아시아는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보고서를 내요. 그러면서 국제 금리가 막 폭등을 하면서 특히 동아시아에는 높은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IMF 터지고 이럴 당시에 리버 금리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국의 시중은행들 간에 그 서로 돈을 빌려주는 금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5.5%였는데 한국의 기준 금리가 14%였어요. 그 당시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돈을 빌려갖고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되면 바로 7, 8%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환물금융이 막 은행은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고 제2금융권이 먼저 이제 김영삼이 개방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93년부터 금융시장을 완전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개방해내면서 엄청난 그 투기성 자본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게 한국에서는 아직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이 전부 다 말하자면
예를 얘기할 때 니들은 관치금융이다. 니들은 금융을 자유하는 게 아니라 은행을 전부 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해야 돼? 되지도 않는데 돈을 빌려주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를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빌려줄 때 확실히 회수하고 이자도 회수하는 게 확실해야 되는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속 은행을 이용했다. 관치금융, 정경유착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라 했죠. 어떻게 해요? 그게 근본적으로 IMF 위기, 그 금융위기의 기본적인 거다. 그리고 케인즈는 아니다. 관치금융에서는 돈이 어떻게든지 철저히 감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다. 통제하기 때문에. 근데 93년부터 니들이 한국의 금융시장을 개방시켜갖고 동아시아의 금융시장을 개방시켜갖고 막 들어와가지고 무자비하게 막 풀었다. 그래서 그 금융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했다.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죠. 한쪽은 뭐예요? 정부가 너무 깊이 금융시장에 개입해서 그렇다. 한쪽은 니들이 너무 금융시장에 자유롭게 돈을 풀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까지 발견돼요. 요 케인즈 얘기하는 게 인도네시아에서 만약에 굉장히 재밌는 나중에 인도네시아 IMF에서 조사할 때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 밝혀져요. 정부가 뭐죠? 정부가 개런티를 서갖고 독일은행인가가 얼마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을 줬어요. 100억 훨씬 더 많지만 근데 그게 95%가 어느 택시 회사로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근데 독일 애들이야 정부가 가란티 줬으니까 어때요? 그냥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자기들끼리 사례를 갖고 싸워.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과잉 팽창화돼 갖고 오고가 투자처를 잃은 세계적인 초국적 금융자금들이 가장 그대 급상강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있죠? 이쪽으로 고이율을 가지고 이자율을 가지고 막 들어와. 엄청 제가 지나가는 말씀드리면 제가 85년도 10월부터 9월인가 10월부터 87년도 6월까지 회사를 잠깐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는 군대를 못 갔어요. 군대를 안 가갖고 다녔는데 저는 그냥 조만한 그 수출회사에 다녔고 명동에 있는 내 친구 하나는 삼성전자 다녔고 삼성은 공간에 있었고 또 하나는 칼빌딩 1층에 한불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한불금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불문학과 다니는 여자애였는데 우리 셋이서 대학교 때 친해갖고 밥을 먹었는데 항상 한불금융 다니는 애가 무조건 해요. 왜? 나는 32만 원 그때 월급이 삼성 다니는 36만 원, 걔는 100만 원이 넘었어요. 얘는 놀러 가면은 그 은행원들 입는 그 있잖아요. 유니폼 입고 앞에서 돈 나눠줘. 그런데 100만 원이 넘었어요. 임금이.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3배 정도 됐던 거예요. 그 당시에 월급이 그 당시 금융자 붙은 그 명동에 무슨 중앙투자금이 굉장히 많았어. 엄청 이게 정부가 이제 외국돈 갖고 와서 돈놀이 하는 거예요. 엄청 그 딴마당수로 되게 공급 세더라고. 뭐나 그리고 더 재밌는 상징적인 한 그게 한부 철강이 무너질 때 정태수가 이런 말을 해요. 법정에서 내가 만약에 외국에서 직접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으면은 한부는 절대 안 해요. 워낙 이자율이 높아. 워낙 감당을 못할 정도 이자율. 그런데 막혀버리면 더 이상 뭐 이게 회전이 안 되니까 많은 회사들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원래 IMF가 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냥 했는데 우리나라 때 저 독일에서 IMF 때 독일에 있었거든요. 뭐야? I am fired, so I am fighting. 그러면 대부분 아시죠? 다 IMF잖아. I am fired, 나 잘렸다. 그래서 I am fighting. 나 싸운다. 그래서 IMF. 독일 텔레비전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재밌는지는 한국에 겪지를 못해요. 심각했잖아요, 한국은. 이 IMF는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 IMF가 지금은 돈놀이하는 뒤에서 개런티를 써주고 이자 받아먹는 애들인데 이 IMF는 원래 1945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 세계 제조업 생산량의 40%가 미국에 집중돼요. 근데 유럽은 폐허가 됐고 일본도 폐허가 됐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팔아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 재정적으로 차관 한번 좀 어때요? 차관은 없죠. 그러니까 얘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뭔가 하면 국제 통화 기금을 모으는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무역한 거래한 후에 무역 적자가 심한 나라 있죠. 여기에 구멍을 메워주는 거예요. 또 빌려갈 수 있게, 또 물건을 사갈 수 있게. 그러려고 IMF가 만든 거죠. 이 IMF는 그래서 얼마만큼 기금을 냈냐에 따라서 이 뭐죠? 투표권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거의 초창기에 다 해먹었어요.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미국이 뭐 훨씬 제일 많이 냈으니까 50% 훨씬 넘었으니까. 다른 나라 돈이 없어. 그래서 미국이 마음대로 하다가 지금은 그런 기능은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미국이 19%인가 그럴 거야. 19%. 법이 안 바뀌었어. 미국의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어요. 19%였는데 이걸 하면서 미국 애들이 법 자체, IMF 법 자체를 바꿔버려요. 19%니까 독일하고 일본하고 합치면 10% 넘거든요. 그러면 독일하고 일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근데 걔들은 또 미국만큼 퍼센트지는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법을 만드냐면 17% 이상이 되는 국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이 뭐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거부권이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중국이 여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IMF 내에는 왜 우리가 보통 돈을 빌릴 때 급전이 있잖아요. 급전은 뭐라 그러냐면 IMF에서 SDR이라고 해요. 들어보신 분 있다면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라고 해요. 그 특별 인출권. 그래서 이쪽으로 중국 유안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IMF가 항상 금융위기가 오면은 그 전에 빌려줬던 돈들이 쫙 우리가 왜 IMF 항상 개입하냐면은 A 국가의 B은행, 저은행에서만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이 은행이 돈을 못 받잖아요. IMF 들어오는 거예요. 걔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빌려줘야 돈을 빌려줘서 갚아라 그렇고 어떻게 해요? 얘들한테 그냥 구조조정이라고 요거 이런 조건이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갚아라. 이게 우리나라에 떠진 IMF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많은 돈, 그게 이제 IMF에서 빌린 돈이 아니에요. 일본 시중은행, 독일 시중에 여기서 빌린 거거든요. 그걸 합치니까 그만큼 많은 건데, 달러가 없으니까 갚아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